뭐 요즘에는 이적료가 1000억이 훌쩍 넘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비싼 이적들을 자주 볼 수 있긴 하지만 확실히 1000억이라는 가격은 웬만한 선수들은 기록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적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진짜 문제인 점은 그 1000억에 영입한 선수들 중에서는 그 몸값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먹튀라고 불리는 선수들도 많다는 점이겠죠. 뭐 그런 선수들에 대한 영상은 예전에도 다룬 적이 있긴 한데, 그래서 오늘 준비해본 영상은 그 먹튀 선수들 말고 그 막대한 이적료라고 할 수 있는 1000억 이상의 이적료가 전혀 아깝지 않을, 1000억이 넘는 이적료 값을 충분히 해줬다고 할 수 있는 선수들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스페인에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라는 거대한 산이 있긴 했지만 12-13 시즌 이후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3위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는, 때때로는 그 거대한 선을 꺾기도 했던 스페인의 강팀 중 하나죠. 하지만 아틀레티코는 23-24 시즌 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킨 지로나에게 밀리면서 리그 4위라는 성적표를 받게 되고,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24-25 시즌을 앞두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졌는데,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공격진의 변화가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죠. 23-24 시즌 아틀레티코의 최전방을 맡았던 알바로 모라타로는 무게감이 부족한 감이 있었고, 당시 32살이었던 앙투안 그리즈만의 대체자도 슬슬 생각했어야 했던 아틀레티코였는데, 24-25 시즌 아틀레티코의 선택을 받았던 선수가 바로 맨체스터 시티로부터 영입했던 훌리안 알바레스였습니다. 2024년 당시 24살의 어린 선수였지만 이미 2022년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우승 멤버로 활약한 선수에 맨시티에서도 그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던 선수, 확실히 맨시티의 넥스트 아구에로라고 불릴 수 있는 재능을 지닌 선수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시티에는 확고한 주전 공격수가 있었기 때문에 알바레스는 출전 시간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알바레스는 2024년 무려 1400억이라는 거액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합류. 물론 알바레스의 잠재력이 뛰어난 것은 맞았지만 1400억이라는 금액은 선수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을 만한 거액이었는데, 알바레스는 그 금액이 아깝지 않다는 것을 빠르게 증명해냈습니다. 지난 24-25 시즌 알바레스는 아틀레티코 합류 첫 시즌 57경기나 출전해서 29골 8도움을 기록. 적응기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해냈고, 아틀레티코는 드디어 그리즈만 이후의 시대를 맡길 수 있는 에이스 선수를 얻게 됐죠. 물론 이제 한 시즌을 뛴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 알바레스가 이후에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1400억이라는 금액이 아까워질 수도 있겠지만, 이번 25-26 시즌도 현재까지는 15경기에 출전해 9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지금까지의 모습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알바레스의 큰 이적료가 아깝지 않을 모습이네요. 더 비싸게 샀다가 망한 선수도 있었으니 알바레스 정도면 개꿀인 것 같기도 하네요. 22-23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2위를 차지하면서 그전 시즌들 아쉬웠던 모습을 극복하고 저력을 보여줬던 아스날. 물론 성적 자체는 올랐지만 그렇다고 아스날이 당시에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4-3-3을 기본 포메이션으로 사용했던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날은 특히 중원의 뎁스, 웨데고르가 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남은 두 자리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당시 그 두 자리에서 뛸 수 있었던 모하메드 엘넨이나 토마스 파티는 부상과 기복이 문제였고, 영입생이었던 파비우 비에이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상황. 물론 겨울 이적 시장에 조르지뉴를 영입해서 쏠쏠하게 쓰긴 했었지만 23-24 시즌을 앞두고는 그라니트 자카도 아스날을 떠나면서 리그와 챔스를 병행해야 했던 아스날은 중원의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아스날은 그 중원에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선수 데클란 라이스의 영입을 성사시키게 되죠. 물론 라이스는 같은 리그의 웨스트햄 에이스였던 선수였고 일명 잉글랜드 프리미엄까지 있던 선수였기 때문에 한두 푼으로 영입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됐는데, 그 이적료만 해도 무려 1700억가량. 아스날은 구단 역사상 가장 큰 이적료를 지불하고 이 라이스를 영입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1700억? 값어치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될 만하죠. 아스날에서는 이제 딱 세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선수지만, 라이스는 2023년 아스날로 이적해오자마자 곧바로 중원의 핵심으로 안착. 지금까지 총 120경기에 출전해서 18골 25도움을 기록 중이고, 이적료 값을 뽑아야 하는 아스날에서 두 시즌 모두 출전 시간 3일을 기록할 정도로 좀처럼 쉬지도 못하고 야무지게 굴려지고 있죠. 사실 아스날에서 두 시즌 만에 100경기를 넘겼다는 것으로 라이스가 아스날에서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를 알 수 있고, 거기에 지난 24-25 시즌엔 아스날 팬들의 도파민을 폭발시켰던 챔스에서의 활약까지. 그 결과 라이스는 24-25 시즌 아스날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고, 물론 1700억이라는 이적료는 엄청나긴 하지만 지금까지 라이스의 모습을 본다면 1700억의 이적료는 충분히 낼만했다고 아스날은 생각하고 있을 것 같네요. 아스날 팬이라면 그냥 이 1000억짜리 땅에 버린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때는 18-19 시즌 유럽 최고의 팀들이 경쟁을 펼치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네덜란드의 아약스가 레알 마드리드와 유벤투스를 꺾고 챔스 4강까지 진출하는 반전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당시 아약스는 젊고 뛰어난 선수들이 넘쳐나는 클럽이었고 이런 재능 있는 선수들은 유럽 빅클럽들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축 선수들 중 마테이스 더리우트는 유벤투스로 1100억으로 이적했지만 유벤투스에선 성공하지 못했고 600억가량의 맨유로 떠난 도니 판더베이크도 화끈하게 폭망. 그리고 당시 아약스에서 가장 빛나는 별 중 한 명이었던 프랭키 더용은 2019년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게 되죠. 당시 더용의 이적료는 무려 1100억. 아약스에서 3시즌간 활약하면서 미드필드 후방에서 양질의 패스를 찔러준, 심지어 센터백과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이 아약스의 재능은 2019년 바르셀로나로 팀을 옮기면서 빅클럽에서의 커리어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1100억에 달했던 더용의 이적료는 이미 충분히 회수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1100억은 막대한 이적료긴 했지만 더용은 벌써 7시즌째 바르셀로나의 중원에서 핵심으로 활약 중인 선수. 더용은 바르셀로나에서 지금까지 273경기에 출전해 19골 25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바르셀로나에서 2번의 리그 우승을 포함해 6개의 트로피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작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아약스 시절과 마찬가지로 4강 진출이 최고 성적이긴 하지만 그게 더용 잘못은 아니니까. 그리고 지난 24-25 시즌과 23-24 시즌은 부상으로도 꽤나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더용이 여전히 바르셀로나의 핵심 선수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거기에 구단에 대한 강한 충성심까지 보여주면서 더용은 지난 10월 바르셀로나와 2029년까지 재계약을 결정. 1100억이라는 이적료가 물론 큰 금액이긴 했지만 바르셀로나에겐 전혀 아깝지 않았을. 오히려 아약스가 더 비싸게 팔지 못한 것을 아쉬워할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더용이 1100억에 바르셀로나로 이적했던 2019년에 바르셀로나는 더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해 영입했던 선수가 아주 폭망해버렸으니 차라리 그 돈을 더용 이적료에 투입했어도 아깝지 않았었겠네요. 2016년 맨체스터 시티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로 벌써 10년 가까이 맨시티의 영광을 함께하고 있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 워낙 전술적으로 변화무쌍한 스타일을 지닌 감독이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은 자신의 전술에 녹아들 수 있는 뛰어난 기본기를 지니고 스마트한 선수를 선호해왔고 동시에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들 역시 많이 활용한 바 있는 감독이죠. 그러다 보니 중앙 미드필더 선수를 풀백으로 기용한다거나 센터백 선수들을 미드필더 지역까지 끌고 오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는 감독인데 여기 네 번째로 선정한 선수는 그 과르디올라 감독의 마음에 쏙 들법한 선수. 2023년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한 요슈코 그바르디올을 선정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디나모 자그레브와 독일 라이프치히를 거쳐 성장해왔던 선수로 그바르디올은 186cm의 다부진 피지컬을 기반으로 라이프치히 시절엔 주로 센터백 역할을 수행했지만 안정적인 빌드업 능력과 공격력까지 보유해서 왼쪽 풀백으로도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재다능한 선수로 성장한 선수였죠. 그리고 센터백과 풀백이 모두 가능한, 거기에 상대적으로 귀하다고 할 수 있는 왼발잡이에다가 피지컬도 좋고 기본기까지 겸비한 선수. 이거 그바르디올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환장할 만한 요소들을 여럿 보유했던 선수였고 결국 2023년 맨체스터 시티는 이 그바르디올을 품에 안게 됩니다. 다만 2022 월드컵에서 3위라는 뛰어난 성적을 기록한 크로아티아의 핵심 선수 중 한 명이었고 2023년 당시에 21살에 불과한 젊은 재능이었기 때문에 비싼 가격표가 붙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죠. 그바르디올의 맨시티 이적료는 1200억가량. 그바르디올은 당시 맨시티 역대 두 번째로 비싼 이적료 기록을 세우면서 맨시티에 입단하게 됩니다. 근데 여담이지만 이 1위는 맨시티 팬들 속쓰리겠죠. 하지만 그바르디올은 1200억의 이적료가 결코 비싼 값이 아니라는 것을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는 상황. 맨시티에서 이제 세 번째 시즌을 뛰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지금까지 시티에서 109경기에 출전해 11골 8도움을 기록 중이고 센터백이든 풀백이든 가리지 않고 팀이 원하는 곳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면서 지난 24-25 시즌엔 맨시티 올해의 선수에까지 선정되게 되죠. 심지어 아직도 23살의 나이라서 만약 이 활약을 이어간다면 맨시티에서 10년은 더 함께할 수 있을 테니 시티 입장에서는 1200억의 이적료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아깝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겠네요. 2023년 스페인에 거함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했었던 주드 벨링엄을 5번째로 선정해봤습니다. 이 벨링엄은 아마도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앞으로가 가장 기대되는 선수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새로운 지네딘 지단이 될 것이라는 평가만 봐도 벨링엄이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심지어 레알 마드리드에선 등번호마저 지단의 5번.
잉글랜드 버밍엄에서 1군 커리어를 시작해서 2020년 도르트문트에 합류했던 주드 벨링엄은 고작 17살이 불과했음에도 첫 시즌부터 도르트문트의 주전으로 안착했고 도르트문트 3시즌 동안 132경기 24골 25도움 20살이 되기 전부터 이미 도르트문트의 핵심 선수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리고 벨링엄은 22-23 시즌 도르트문트 소속으로 분데스리가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면서 팀을 넘어 리그에서 가장 빛나는 선수로 성장하게 되고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으니 당연히 올해의 팀에도 가뿐하게 선정,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로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이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를 영입했던 것이 항상 최고의 선수만을 원하는 클럽인 레알 마드리드. 물론 앞서 벨링엄의 평가에서 알 수 있듯 한두 푼으로 이 벨링엄을 영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결국 레알 마드리드는 2023년 당시 1,500억가량의 막대한 이적료를 투입해서 이 벨링엄의 영입을 성사시키게 됩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는 꼭 영입해야 한다 싶으면 아무리 비싸더라도 투자를 망설이지 않는 클럽이긴 하지만 그래도 1,500억이 큰 금액인 것도 팩트.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그 금액이 아깝지 않았다는 것을 벨링엄의 영입 첫 시즌부터 느낄 수 있었죠. 벨링엄은 레알 마드리드 합류 첫 시즌 42경기에 출전해서 23골 13도움을 기록. 벨링엄이 만들어낸 리그 19골은 본인의 커리어 하이 기록이었고 레알 마드리드는 벨링엄과 함께 23-24 시즌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달성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벨링엄은 레알 마드리드 합류 첫 시즌에 라리가 올해의 선수에까지 선정,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첫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어진 지난 24-25 시즌은 레알 마드리드가 무관에 그치고 말았지만 그게 벨링엄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고 벨링엄이 현재 레알 마드리드 중원의 핵심인 것도 사실. 1,500억에 달하는 벨링엄의 이적료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전혀 아깝지 않았을 투자였다고 생각되네요. 프리미어리그의 첼시는 22-23 시즌 이적 시장에서 아주 막대한 이적료를 투입했던 팀이었죠. 당시 첼시 역대 최고 이적료이자 프리미어리그 최고 이적료를 투입해서 영입했던 엔조 페르난데스를 필두로 웨슬리 포파나, 미알로 무드릭, 마르크 쿠쿠레야, 라임 스털링, 칼리드 쿨리발리, 두누아 바디아실, 노니 마두에케, 말로 귀스토. 존나 많네. 거의 폭주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던 첼시였는데 문제는 뭐다? 그렇게 많은 이적료를 투입하고도 22-23 시즌 리그 12위라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다는 점이었죠. 그런데 22-23 시즌 그렇게 많은 선수를 영입했던 첼시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포지션도 있었으니 특히 첼시는 센터백 앞에서 수비진을 보호해주는 3선 자원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은골로 캉테는 22-23 시즌 총 9경기 출장에 그칠 정도로 부상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 조르지뉴 역시 떨어진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면서 부진, 코너 갤러거나 루벤 로프터스치크와 같은 선수들도 첼시를 만족시키기엔 너무도 아쉬운 폼을 보여주고 있었죠. 결국 첼시는 이어진 23-24 시즌을 앞두고 아주 막대한 이적료를 투입해서 3선 선수를 영입하게 됐으니 그 선수가 바로 로메오 라비아. 는 눕방을 보여주면서 조금 망해버렸고 브라이튼에서 영입했던 모이세스 카이세도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당시 카이세도의 이적료가 무려 1,900억. 물론 22-23 시즌 브라이튼 올해 선수에 선정된 핵심 선수였고 리버풀과 영입 경쟁이 붙으면서 이적료가 오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1,900억이라는 이적료는 선수나 지켜보는 팬들이나 부담감을 느끼게 할 만한 거액의 이적료였죠. 하지만 카이세도는 이제 첼시에서 세 번째 시즌을 소화 중에 있지만 팀에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될, 팀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핵심 선수로 자리를 잡게 됐죠. 카이세도는 지금까지 첼시에서 114경기에 출전해 7골 11도움을 기록. 지난 24-25 시즌엔 첼시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고 카이세도는 막강한 수비력과 안정적인 빌드업까지 2,000억에 달하는 이적료가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8년 계약 중 이제 세 번째 시즌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첼시의 중원에 카이세도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첼시 팬들이라면 상상도 하기 싫을 공포라고 할 수 있겠죠. 추가로 카이세도 말고도 엔조 페르난데스 역시 1,000억이 훌쩍 넘는 이적료가 아깝지 않을 영입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카이세도가 더 낫지 않나 생각해서 카이세도로 선정해봤습니다. 잉글랜드 리그의 명문 클럽이긴 했지만 1992년 프리미어 리그가 출범한 이후로 2010년대 중반까지 리그 우승을 단 한 번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다른 팀들로부터 조롱을 피할 수 없었던 클럽 리버풀. 0405 시즌 이스탄불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포함해 빛나는 시기를 보내긴 했지만 리버풀에게 프리미어리그 우승 타이틀은 너무도 갖고 싶었던, 닿을 듯 하면서도 닿고 있지 않던 존재였죠.
하지만 리버풀은 그렇게 염원하던 리그 우승을 드디어 19-20 시즌이 돼서야 달성할 수 있었는데 그 리버풀 우승의 주축이었던 버질 판다이크를 7번째로 선정했습니다. 네덜란드 흐로닝원에서 1군 커리어를 시작해 셀틱, 사우샘튼을 거치면서 성장 중이었던 센터백, 195cm의 거대한 피지컬과 그에 걸맞지 않는 빠른 스피드까지 겸비했던 수비수로 판다이크는 15-16 시즌 사우샘튼의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그 뛰어난 수비력을 과시하던 선수였죠. 그리고 16-17 시즌 데이안 로브렌, 조엘 마팁, 라그나르 클라반 같은 선수들이 있긴 했지만 불안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던 리버풀은 사실 진짜 불안했던 건 골키퍼들이긴 했지만 리버풀은 부상 없이 꾸준하게 활약해줄 수 있는 센터백이 필요했고 그 타깃이 됐던 선수가 리버풀이 위성구단처럼 애용하고 있던 사우스햄튼의 주축 판다이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리버풀이 판다이크를 영입하는데 지불한 비용은 무려 1,100억이라는 수비수 역대 가장 많은 이적료였죠. 물론 17-18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된 시즌 도중에 다른 팀의 핵심 선수를 영입해야 했기 때문에 리버풀이 많은 지출은 피할 수가 없었는데 이 판다이크의 이적료는 이제 보니까 해자 계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100억에 리버풀로 이적한 판다이크는 지금까지 9시즌이나 리버풀에서 활약 중. 판다이크는 리버풀에서 통산 335경기에 출장해 30골 13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18-19 시즌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를 포함 리그를 대표하는 센터백으로 활약하면서 2번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1번의 챔스 우승까지 리버풀의 전성기를 함께하게 되죠. 너는 계속 나와라. 거기에 판다이크는 23-24 시즌부터 팀의 주장으로 선임돼 지금까지 주장직을 맡고 있는 상황. 물론 판다이크가 이 정도까지 팀을 굳건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리버풀은 무려 1,100억? 고작 1,100억을 가지고 10년 가까이 팀을 지켜주게 되는 월클 센터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때는 2014년, 지금으로부터 10년도 전에 영입한 선수였지만 무려 1,100억에 영입했다면 아주 막대한 이적료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 1,100억에 영입한 선수가 팀에서 6시즌 동안 뛰면서 283경기에 출전해서 무려 195골 113도움을 기록했다면 1,100억? 전혀 아깝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주인공은 2014년 리버풀을 떠나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했던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즈입니다. 010 시즌 아약스 소속으로 리그에서 35골을 넣으면서 리그 득점왕에 올랐던 수아레즈는 그 활약을 기반으로 2011년 겨울 이적 시장에 리버풀로 이적하게 되죠. 그리고 리버풀에 합류한 수아레즈는 페르난도 토레스가 떠난 빈자리가 떠오르지 않을 맹활약을 보여주게 되고 12-13 시즌 리그 23골, 13-14 시즌 리그 31골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 중 한 명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가게 됩니다. 확실히 당시의 수아레즈는 본인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 막을 수 없는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었고 2014년 바르셀로나가 이 수아레즈의 영입을 노리면서 수아레즈는 바르셀로나로 자신의 다음 행선지를 결정하게 되죠. 물론 1,100억의 이적료는 큰 금액이긴 했지만 수아레즈는 축구 역사상 가장 강했던 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었던 바르셀로나의 한 축이 됐으니 일명 MSN 라인이라고도 불렸던 바르셀로나의 미친 공격진의 일원으로 수아레즈는 맹활약을 보여줬고 특히 15-16 시즌엔 53경기에 출전해서 59골 24도움을 기록, 리그에서만 40골을 넣으면서 당시에만 해도 메시 아니면 호날두가 차지하고 있던 득점왕 타이틀을 수아레즈가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되죠. 물론 수아레즈가 바르셀로나에서의 모든 시즌 맹활약을 보여줬다고 하기에는 바르셀로나 후반부에 부진한 시기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14-15 시즌 바르셀로나의 트래블을 포함 바르셀로나의 전성기 중 한 부분을 차지했던 공격수가 이 수아레즈였기 때문에 수아레즈를 영입할 때 들었던 1,100억? 충분히 그 값 이상을 해줬다고 할 수 있겠네요. 추가로 2013년 처음 바르셀로나로 합류했을 당시에는 700억가량에 영입했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1,000억 이상이 영입됐다고 밝혀진 네이마르도 바르셀로나에서의 활약을 생각한다면 1,000억 이상의 금액이 아깝지 않았던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심지어 네이마르는 이후 바르셀로나를 떠나 PSG로 이적할 때는 3,100억가량에 이적하면서 썼던 비용의 3배 가까운 금액을 벌어다 줬으니 네이마르도 선정하기엔 충분하겠네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바이에른 뮌헨에서 총 8시즌을 보내면서 375경기, 344골, 73도움, 파괴적인 득점력을 통해서 뮌헨의 최전방을 이끌었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는 2022년 뮌헨 생활을 정리하고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이적. 뮌헨은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아주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말았죠.
물론 레반도프스키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미네는 22-23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우승을 차지. 다만 그 우승은 도르트문트가 마지막에 미끄러지면서 도르트문트가 만들어줬다고 할 수 있었던 리그 우승이었고 22-23 시즌 미네의 리그 최다 득점자는 세르주 그나브리가 기록했던 14골. 미네는 최전방의 보강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게 된 시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2023년 미넨이 최전방에 대한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입했던 선수가 바로 잉글랜드 대표팀과 토트넘의 핵심 공격수였던 해리 케인이었죠. 그리고 미넨이 해리 케인 영입에 썼던 금액은 1,300억가량. 토트넘과의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던 선수에게 1,300억이라는 거액이 필요했나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대상이 케인이었다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상황이었죠. 미넨이라는 빅클럽의 주전 공격수를 맡을 선수라면 그래도 케인 정도의 레벨은 돼야 하는 것이 당연했고 미넨은 그 금액이 아깝지 않았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고 있죠. 이제 미넨에서 세 번째 시즌을 소화 중인 해리 케인은 지금까지 미넨에서 총 113경기에 출전해 108골 29도움을 기록 중. 첫 두 시즌 모두 리그 득점왕에 오르는 파괴력을 보여줬고 지난 24-25 시즌엔 분데스리가 올해의 선수까지 1,300억이 비싸지 않았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물론 케인의 미넨 합류 첫 시즌이었던 23-24 시즌 분데스리가에서는 레버쿠젠이 무패 우승이라는 미친 폼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 일명 무관의 제왕이었던 해리 케인의 위력을 맛보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 24-25 시즌 미넨은 다시 리그 우승을 되찾아왔고 바르셀로나로 떠난 레반도프스키의 공백은 이제 크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 바이에른 미넨과 케인은 행복한 동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수 한 명의 이적료가 1,000억도 아니고 무려 2,000억에 달하는데 그 돈이 아깝지 않을 활약을 보여주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선수가 킬리안 음바페였다면 PSG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금액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2015년 프랑스의 AS 모나코에서 1군으로 데뷔했던 나이가 고작 16살. 음바페는 티에리 앙리가 지니고 있던 모나코 역대 최연소 데뷔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1군 무대에 등장하게 되고 이 어린 선수는 자신이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는 것을 빠르게 증명하게 되죠. 음바페는 16-17 시즌 모나코의 주전으로 뛰기 시작한 첫 시즌에 44경기에 출전해서 26골 14도움을 기록. 이제 17살에 불과했던 선수가 유럽 빅리그에서 만들어낸 기록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성적을 보여주면서 음바페는 프랑스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유망주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 특급 유망주의 몸값이 더 뛰어오르기 전에 영입하고자 했던 클럽이 바로 PSG. PSG는 2017년 1년 동안 임대 후 완전 영입하는 조건으로 이 음바페를 영입하게 되는데 그 가격이 무려 2,400억에 달하는 그야말로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적료였습니다. 심지어 2017년 네이마르도 3,000억에 달하는 금액에 PSG로 합류했던 상황이라 이건 PSG가 그냥 생태계 교란 쪽이라고 할 수밖에. 하지만 그 막대한 이적료에 PSG에 합류했던 음바페는 그 이적료에 걸맞게 PSG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됩니다. 2024년까지 PSG와 총 7시즌을 함께한 음바페는 308경기에 출전해서 무려 256골 110도움. 7시즌 만에 PSG 역대 최다 득점자의 이름을 올렸고 PSG에서 7시즌 동안 리그 득점왕만 6번, 리그왕 올해의 영플레이어 2번, 리그왕 올해의 선수 5번까지 음바페는 PSG 소속으로 그냥 특급 유망주를 넘어서 세계 최고의 선수로까지 성장을 보여주게 됩니다. 더 비싸게 영입했던 네이마르가 PSG에서 자주 누웠던 것을 생각하면 이적료에 대한 기대값은 음바페가 훨씬 충족시켜줬다고 할 수 있었죠. 다만 PSG가 음바페에게 아쉬웠던 점을 뽑아온다면 PSG가 간절히 원하던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정작 음바페가 팀을 떠나고 난 후에야 달성했다는 점. 그리고 2024년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당시 자유계약으로 떠나면서 이적료를 마음껏 챙기지 못했다는 점 정도? 그래도 PSG는 음바페 덕분에 챙겼을 각종 수익들과 음바페와 함께한 여러 트로피와 기록들이 있었기 때문에 2,300억에 달했던 음바페의 이적료가 아깝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네요. 사실 최근의 이적 시장에서는 1,000억이 넘는 이적료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9년 당시의 금액으로 무려 1,600억의 이적료를 기록했다는 건 지금 가격으로 생각해보면 2,000억, 3,000억에 달하는 이적료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바로 2009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로 합류했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이적료가 무려 1,600억이었습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그렇게 비싼 이적료를 지불해야 했던 이유, 호날두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불릴 재능으로 성장했기 때문이었죠.
2003년 포르투갈 무대를 떠나 맨유로 합류했던 호날두는 처음엔 그저 화려한 발기술을 지닌 유망주 윙어였던 것처럼 보였지만 이 맨유의 7번 등번호를 달게 된 선수는 빠르게 맨유의 에이스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호날두는 맨유 1기 시절 0809 시즌까지 총 6시즌을 맨유와 함께하게 되고 292경기에 출전해 118골 67도움, 0708 시즌 리그 득점왕과 2번의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까지 맨유의 핵심 선수로 발돋움하게 되죠. 특히 0708 시즌엔 리그에서 31골을 포함 한 시즌에 42골을 넣는 미친 파괴력을 보여주게 되고 호날두는 맨유 소속으로 2008년 발롱도르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활약을 보여주다 보니 2009년 레알 마드리드가 호날두를 영입하는데 1600억이라는 거액의 이적료가 필요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호날두의 레알 마드리드 커리어를 생각하면 1600억은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0910 시즌부터 17-18 시즌까지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총 9시즌을 함께하게 되고 사실 9시즌 동안 핵심 선수로 띄워준 것만으로도 그 이적료 값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록까지 본다면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 통산 438경기에 출전해서 무려 450골 131도움, 압도적인 레알 마드리드 역사상 최다 득점자에 오르게 됐고 3번의 리그 득점왕, 4개의 발롱도르 추가까지 메시와 호날두라는 축구 역대 최고의 라이벌들이 펼치는 경기는 축구 팬들을 설레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호날두는 이적료 값의 몇 배 이상을 레알 마드리드에 안겨줬다고 할 수 있는데 심지어 2018년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유벤투스로 이적할 당시에는 이적료로 1300억가량까지 팀에 안겨주게 됐으니 뭐 영입했던 금액은 전혀 아깝지 않게 됐죠. 자, 지금까지 1000억 이상의 아주 거액의 이적료로 영입했던 선수였는데 그 많은 돈이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돈값을 제대로 해줬다고 생각되는 선수들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